채널A 캐치. 이번 시간은 드라마 때문에 과대평가된 와키자카 야스하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국시대 무장들, 다이묘들은 그 시대에 한가닥 한 사람들입니다. 영지 규모가 쌀 1만석짜리 다이묘만 돼도 1만 명의 생사를 쥐고 있는 영주님인 셈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고 누가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 누구는 B급이다 C급이다 평을 하지만 그 시절엔 똑같은 회사원에 똑같이 맡은 일들이 있는 똑같이 잘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마이너한 무장입니다. 게임에서도 일본인들의 인지도에서도 C급 무장입니다. 전국시대 인물 사전들을 봐도 분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과 용인전투 때문에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선 히데요시의 오른팔에다 이순신 장군의 라이벌까지 거론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거 아니라는 게 이번 이야기입니다. 먼저 와키자카 야스하루 하면 칠본창 운운하는 게 인터넷 세상의 기본이 되어버렸는데 정작 그 시즈가다케의 칠본창이 뭔지나 알고 말하는지 가소롭죠. 천하통일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오오다 노부나가가 쿠데타로 갑자기 죽고 히데요시가 오오다 가문 내부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오오다 가문의 가장 중심이었던 시바타 가츠이에와 격돌한 것이 시즈가다케의 전투인데 이 전투 한 방으로 시바타 가츠이에의 거성까지 밀고 들어가 그를 멸망시키고 히데요시가 명실상부 천하통일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 전투에서 활약한 히데요시의 젊은 근습무사들을 시즈가다케의 칠본창이라 부르는데 와키자카 야스하루를 비롯해서 후쿠시마 마사노리, 카토 키요마사, 카토 요시아키라, 카타기리 카츠모토, 카스야 타케노리, 히라노 나가야스. 이 칠본창이라는 게 본인들이 살아있을 때도 시중에 떠돌아다니던 소리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이 바닥 유언비어의 대부분에 악영향을 미친 오제 호안의 타이코키, 태압기에서 처음 튀어나옵니다. 태반이 픽션인 책이자 시즈가다케 전투 40여 년 후에 나온 책입니다. 히데요시가 자기 비서관 오오무라 유우코에게 집필하도록 명한 시바타 퇴치기에는 사쿠라 이에카즈와 이시카와 카즈미츠를 추가해서 9명의 활약이 적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책은 전투가 끝난 지 7개월 만에 나온 것이니 다른 픽션들과는 격이 다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즈가다케에서 히데요시의 젊은 무사들이 활약한 것은 사실. 당초부터 칠본창이라고 불렀을 리는 없고 나중에 만들어진 말. 시즈가다케의 칠본창으로 묶어서 와키자카 대단해요 하는 것은 오바. 그렇게 대단한 칠본창이라면 전국시대 팬조차도 카스야 타케노리와 히라노 나가야스는 뭐하는 사람인지 잘 모른다는 건 무슨 조화인지 말이죠. 와키자카 칠본창 대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임진왜란의 외장 카토 키요마사, 후쿠시마 마사노리, 카토 요시아키라가 칠본창에 들어간다는 건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게 개그죠. 칠본창의 필두라는 후쿠시마 마사노리는 와키자카 야스하루와 함께 칠본창으로 묶이는 걸 싫어했다던가 카토 키요마사도 칠본창 운운하는 이야기를 싫어했다던가 하는 일화들도 남아있어서 한간에는 칠본창의 무운 이야기와 함께 그게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이야기도 함께 유포되고 있었던 것이죠. 와키자카 칠본창 헉헉 하는 소리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보여주는 출세 단계별 석고표인데 그 칠본창 멤버들의 시즈가다케 당시 석고, 그러니까 영지 규모는 비슷비슷하죠. 칠본창 중에서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소년 무사가 아니라 시즈가다케 당시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를 이루는데 이 정도 나이가 들었고요. 각자 연도는 다릅니다. 가장 출세했을 때의 영지 규모와 그 당시의 나이를 비교하면 후쿠시마가 49만 8천석, 카토 1, 2가 51만 5천석, 40만 석인데 비해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5만 3천석이 얼마나 미미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용인전투에 대해 알아보면
1600명으로 추정되는 병력을 이끌고 5만의 조선군을 쳐부순 일본 제1의 명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일본에서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저렇게 B급, C급 무장으로 남아있지 않겠죠. 병력 차이로 보면 전국시대 어느 무장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업적이죠. 전국시대에 경험하지 못한 대승이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여전히 이런 일바우익도 나타납니다. 이런 통사들의 특징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거예요. 당시 삼도 근황병을 지휘한 것은 전라도 감사 이광이고, 권율은 나중에 그 뒤를 이어 전라도 감사가 됐고, 8만이라는 숫자를 믿으면 믿는 놈이 바보죠. 징비록의 구절은 옛말에 이르기를 군대를 다루기를 봄날 놀이하듯이 하니 어찌 패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바로 그와 같았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도 관찰사 겸 순찰사 이광은 전라도 사람들에게 근황 거병의 압박을 시종일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이 비판을 받았고, 4월 말에는 임금이 각도에 내린 서울 구원 명령을 받고 대규모 병력을 징발하여 5월 초에 서울로 북상합니다. 그러나 5월 4일 공주에서 임금이 피난 소식을 접하고 되돌아와 버립니다. 이 점이 또 예나 지금이나 비판을 받고 있고, 5월 15일에 근황을 독촉하는 사자 심대가 육로가 막혀 바닷길로 와서 전한 임금의 명을 받고 다시 대규모 병력 징발에 나섭니다. 5월 20일 2차 근황병이 전주에서 북상하는데 경상감사 김수가 수백 명과 함께했고, 충청감사 윤성각이 합류하게 됩니다. 사료마다 5만에서 10만, 13만을 이야기하는데, 전라감사 이광 2만, 전라도 방어사 곽영 2만, 충청감사 윤성각 1만. 이게 그나마 합리적이겠죠. 그 병력이 진위에서 합류하여 용인에서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가신들이 지키는 작은 요새를 만나게 되고, 광주 목사 권율은 작은 적을 상대하다가 행여나 큰일을 그르치지 말고 그대로 북상하여 한강을 건너 임진을 막자고 했지만, 이광은 그 의견도 듣지 않고 지리적으로 불리하다는 백광원의 의견도 듣지 않고 군대를 나아가게 했다가 조선의 선봉장들이 전사했고, 이튿날 조선군은 밥을 짓다가 서울에서 구원병으로 내려와 합류한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기습에 대패하여 흩어졌습니다. 이게 기본 줄거리인데, 조선 측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긴 하지만 급하게 농민을 끌어모은 오합지졸과 전쟁에 단련된 군대가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해프닝, 우리 쪽에는 많이 아픈 해프닝으로 전쟁 미숙에 관한 하나의 에피소드로 의미를 갖는 것이지, 그것이 일본 제1의 명장 와키자카 야스하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과 며칠 만에 과연 그만한 대군을 모을 수 있었는가? 그런 의심부터 가져야 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신립대도 그렇고 1만, 2만의 병력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조선이 단시간에 그만한 인력을 끌어올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중앙집권 국가라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만한 병력을 말아먹은 나라라고 악평을 하는데 이용하죠. 일단 조선은 단시간에 각 고을에서 병력을 끌어올 수 있을 만큼 고도의 중앙집권 국가였습니다. 지금도 당장 헌병 풀어서 길거리에 사람들 끌어다 징집하는 게 장난이 아니죠. 게다가 이순신 장군의 보고서인 장계도 그렇고, 자기 책임구역이 박살난 경상감사 김수의 장계도 그렇고, 그 난리통에도 평양과 의주의 임시정부로 계속 배달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광의 경우 두 번째 징병이었고, 징병의 반발이 심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숨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이래저래 사기는 바닥이었고 전라도를 방어할 병력도 남겨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에 선조의 교지를 받고 5월 20일 무렵 전주를 출발했습니다. 과연 그 난리통의 일주일 남짓 사이에 앞선 실패에도 불구하고 시골 마을들을 돌고 충청도 병력을 합쳐서 5만 명을 동원한다는 게 가능했을지 의문입니다.
어쨌든 오합지졸을 모아서 행군을 했지만 적의 기습에 병력이 흩어진 사건. 조선에게는 뼈아프지만 괴주, 그러니까 병력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흩어져 버린 사건으로 봐야지. 1600명의 와키자카군이 5만 조선군을 무찔러 죽인 괴멸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나중에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아들이 야스하루를 현창하기 위해 만들게 한 와키자카기에 보면 생포한 자가 200여 명에 목을 벤 게 1000여 개라고 했습니다. 와키자카군의 규모에 비하면 큰 전과지만 패전한 병력 전체에 비하면 전과가 매우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선 측에서 후대에 아군의 상태를 더 한심하게 과장하면서 김시향의 자해 필담에는 사졸들이 서로 짓밟아 죽고 살아서 돌아간 자는 몇 사람 없다 라는 과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영광된 전국시대 역사를 통틀어 찾아볼 수 없는 승리라면 일본 제국 시절에 정리한 일본 전쟁사 기록에서 대서특필되든가 대단한 찬사라도 하고 넘어가야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아주 간략합니다. 일본군 참모본부 조선역에선 와키자카가 적진 돌입을 명령하자 조선군이 패하여 선봉장 백광원, 이시지가 죽고 1000여 명을 베고 200여 명을 생포했고 이광은 문관이라 군사를 알지 못했고 지휘관들이 각자 지역으로 돌아간 이후 전라, 충청의 조선군은 2번 다시 출동하지 못했다 라고 아주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이것도 약간 달라서 3차 근황병은 이광의 명령에 사람들이 응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전라도에 남아있던 병마절도사 채원은 의병장 김천일과 함께 경기도로 북상해서 군량도 떨어지고 원군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속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정작 그 뒤에 이어지는 웅치전투에서 일본군이 적의 시신을 묻고 조선의 충성스럽고 의로운 행위에 조의를 표함이라고 쓴 팻말을 세웠다는 건 잘도 적어놓고 있습니다. 조선 측의 기록을 인용한 거죠. 일제시대에 히트한 토쿠토미 소호의 근세 일본 국민사에는 군국주의 일본을 고양하는 논조에다 임진을 한 부분만 해도 두꺼운 책 3권 분량인데 용인전투는 유격전이라는 소단원의 3-4줄로 언급 끝입니다. 그냥 일본군의 보루를 공격하여 패했다. 끝. 이케우치 히로시의 분로구 케이초의 역 별표는 와키자카 지인의 위치 이야기만 한참 하고 조선군이 경성을 회복하려다 대패한 전투 수준입니다. 정작 이 바로 뒤에 이어진 당시 일본 문헌에서 상주를 왜 고도라고 했는가 라는 부속 기사는 3페이지를 가득 채웁니다. 이렇듯 일제시대의 임진왜란으로 유명한 책 3가지에 다른 이야기보다도 관심이 떨어지는 게 와키자카의 승리입니다. 일본 측에서 맨날 떠드는 일본 장수의 활약은 코바야카와 등이 벽제관에서 수십만 명나라 군대를 쳐부수고 시마즈 요시히로가 사천 전투에서 명나라 수십만 명을 쳐부수고 가토 키요마사가 울산성 농성에서 조명군 수십만과 싸웠다 운운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용인전투에서 조선군이 큰 피해를 입긴 했지만 태반이 어찌어찌 살아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의 1차 북진은 각 지방 수령들이 자기 지역에서 징발한 병력을 집결지에 넘겨주고 돌아왔는데 2차 북진은 지방 수령들 태반이 북진에 종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초전인 6월 5일에 전사한 조방장 백광원, 조방장 이지시, 고부군수 이윤인, 하멸현감 정연 등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들은 눈에 띄는 전사자가 없습니다. 결국 돌아왔어요. 이게 용인전투의 성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상우도 우병장 정경운의 일기인 고대일록에선 용인의 총병력이 1만 명이었다고 가장 적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5만과 1만 사이 그 어딘가겠죠. 오늘의 TMI로 용인전투 이광과 관찰사들에 대해 조선의 많은 기록이 비판적입니다. 이광이 억지로 밀어붙여서 전투를 말아먹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찰사들이 모두 문인이어서 군사를 몰랐다는 건 징비록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광은 문과 출신이지만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아 북방의 지방관으로 공을 세워 계속 승진하여 함경도 관찰사까지 된 인물로 여진족에 대한 군사작전으로 포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첫 번째 전라도 관찰사 임기 중에 이순신이라는 인재를 알아보고 전라도 조방장으로 삼은 것도 이광이었습니다. 나중에 전쟁에 대비하여 하삼도 관찰사가 모두 바뀔 때 비변사에서는 전라도 관찰사의 적임자로 이광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 전라도 관찰사 임기 중에 전쟁 점검 활동을 계속했다는 것도 사료에 나타납니다. 군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닐 텐데 왜 전투를 말아먹었을까요?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을 떠난 조정에선 아직 온전한 이광의 전라도 병력에 거는 기대가 컸는데 번번이 실망이었죠. 제가 해프닝이라고 하긴 했지만 삼도 근왕병이 무너졌다는 건 대규모 병력으로 서울을 탈환할 방법이 없어졌다는 절망이기도 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분노도 커서 조정에선 이광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어 백이종군의 유배까지 가게 되고 사면 후에도 자기 담당 지역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이 용서받고 재기용되는 판국에도 이광은 다시 등용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 이젠 이야기를 한산대첩으로 돌려서 그러던 와키자카는 다시 수군으로 내려옵니다. 5월 4일 첫 출정을 시작한 이순신 장군의 함대는 5월 7일 옥포, 같은 날 하포, 5월 8일 적진포에서 적선 44척을 격파합니다. 2차 출정에선 5월 29일 사천, 6월 2일 당포, 6월 5일 당항포, 6월 7일 율포에서 적선 110여 척을 격파했기 때문에 히데요시로선 처음 겪는 일들이고 육지에서의 쾌속 진격과 다르게 해전에서는 패전의 연속인 것이죠. 예전에 공지해드린 대로 이순신 장군의 활약에 대해선 워낙 많은 분들이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이민웅 교수님의 책이 워낙 잘 만들어져서 저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이 책들을 추천드립니다. 이순신 장군의 1, 2차 출정 무렵을 보면 두 차례 모두 이광이 이끄는 전라도 육군은 북으로 올라갔고 이순신 장군의 전라도 수군은 동쪽으로 나아가서 경상도 일대 바다를 휩쓸고 왔습니다. 둘 다 서로 비슷한 시기였던 것이고 이만큼 전라도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6월 5일 무렵에 와키자카는 용인에, 이순신 장군은 당항포에 있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일본 측은 당초 수군 편성이었지만 한양에 있었던 와키자카 야스하루, 카토 요시아키라, 쿠키 요시타카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부산에 도착한 것은 6월 14일로 와키자카는 쿠키와 카토 수군이 출항을 준비하는 사이 조선 달력으로 7월 7일 공을 욕심내어 먼저 쏙 빠져서 거제도로 출격합니다. 몰래 먼저 튀어나가서 공을 세우는 걸 누케카케의 공명이라고 하는데 전장의 법도로 금지되는 일이 많았거늘 와키자카는 그 짓을 저지른 겁니다. 이미 이순신 장군은 거제도 일대의 적선 출몰 보고를 접하고 7월 6일 전라자수영을 출항한 상태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견내량에 정박한 대규모의 적을 파악하고 판옥선 대여척을 미끼로 넣었다가 퇴각시켜서 적들이 넓은 곳으로 쫓아나오길 기다렸다가 하객진으로 협공하여 와키자카의 수군을 박살냈습니다. 70여 척이던 와키자카의 수군은 대선 35척, 중선 17척, 소선 7척, 합계 59척이 불타거나 격침당했고 나머지 소수의 적만 부산으로 도주했습니다. 와키자카의 단독 행동을 한 카토와 쿠키는 그 뒤를 쫓아 40여 척의 군선을 이끌고 앙골포에 들어왔습니다만 7월 10일 조선수군에게 격파당합니다. 이런 흐름을 봐도 와키자카 야스하루를 명장이라고 한다던가 이순신 장군의 라이벌로 설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용인의 첫 접촉에서 왜군 몇 명을 뵌 것으로 적을 가볍게 보았던 조선군은 그 탓에 대패를 하게 되는데 와키자카 야스하루도
용인에서의 승리로 기고만장해서인지 가토, 쿠키 등과 합쳐서 함께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혼자 단독 행동을 해서 일본 수군이 각계격파당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디가 명장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에 무지하여 와키자카 야스하루 같은 B급, C급 무장을 망고 영웅 이순신 장군의 라이벌로 만드는 짓은 민족에 죄를 짓는 짓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일본에서 B급, C급 무장이었다는 거지 저번 일본 수군 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수군 자체는 실전 경험이 많은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원균이 한 방에 말아먹은 것을 봐도 알 수 있죠. 칠천량 전투에서 와키자카, 토오도, 가토 등 히데요시가 육성한 직속 수군 세력의 전공이 눈에 띕니다. 고로 이순신 장군의 업적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와키씨는 미야와키 사쿠라짱이죠. 와키자카기를 보면 히데요시가 와키자카에게 화내고 오해하고 의심하는 전형적인 대하사극의 출세물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2016년에 보도된 히데요시가 야스하루에게 보낸 미공개 편지를 봐도 히데요시에게 거듭된 질타를 받으면서도 출세하는 야스하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와키자카기의 한산도 해전도 패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그 뒤에 활약이 이어지는 구조죠. 다음 영상에선 한산대첩과 앙골포 해전의 뒷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